우리는 한문 문법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한문은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문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중국어와는 또 다릅니다.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중국어도 잘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중국인들은 한문을 전혀 모릅니다. 중국인도 잘 모르는 한문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한자는 한나라 시대의 문자라는 뜻인데 한나라 시대에 와서 지금의 한자 모양이 갖추어져서 한자 한문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한문은 중국어와는 그래서 다릅니다. 일단 모양부터가 다르고 한문과 중국어는 문법 체계도 다르고 문법 체계에 사용된 한자의 쓰임새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문은 고대 중국어이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와는 달라서 중국어가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어를 한다고 한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의 중국인에게 한문을 보여주면은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대 중국어인 한문을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전부터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들은 한문을 차용해서 기록해 왔는데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과 글의 역사는 한자 한문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자가 존재하지 않은 채 한문을 사용하였다가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마저도 비주류 문자 취급을 받아왔고 여전히 공식 문자나 한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문이 폐지되고 한글이 공식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였습니다. 한글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00년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 5000년 중에서 4900년이 한자가 주류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언어와 문화에는 한자와 한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반 이상이 한자어이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도 대부분 한자입니다. 일상생활과 학습, 직업, 업무의 그 문해력에 크게 좌우하는 것이 한자어인 셈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한자와 한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자,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어렵게 습득을 했습니다. 즉, 수백 번 익힘으로써 물리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쁜 시대에 그때의 학습 방식만으로는 한문을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문법부터 익혀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사람들은 지금의 문법처럼 품사나 성분을 세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명사, 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어조사인 허사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기가 매우 어려웠지요. 부분별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100번을 읽어서 비로소 이 어조사인 허사가 통해야 물리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한문 품사에 있어서 통일된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현재 한문 학자들도 대략 10개 정도 품사를 각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해서 한문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적어도 기본 문법은 알아야 문장 해석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초심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술구조 중에서 동사가 수료인 경우하고 형용사가 수료인 경우를 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만은 명사나 수사가 수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수로는 보통 동사가 수로가 되거나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데 명사가 수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또 수사도 일종의 명사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두보 시성 그러면, 자, 두보는 명사죠. 사람 이름이니까 당연히 고유명사.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가 됩니다. 두보는. 그 다음에 뭐뭐 하다 하려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아니라 시성. 그랬어요. 이 시성이라는 것은, 시라는 것은 글씨자 명사고 성인 성자 두 개가 다 명사지 않아요. 그러면 시성이라는 것은 바로 시로서 도통한 사람을 가리켜서 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누구를 시성이라고 하냐면 두보 같은 사람을 시성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시의 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명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동사 역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로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게 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보는 주어고 시성은 수로로 해석해서 두보는 시성이다라는 우리말 그 동사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 그 다음에 지하자 포수가, 지하자 알지자 나자 놈자자, 다시 말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여기가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했으니까 명사 구가 되죠.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로가 나와야 되는데 포수가는 누구? 사람 이름 아닙니까? 관포지교 할 때 관중과 포수가 할 때 관중도 사람 이름이고 포수가도 사람 이름인데, 여기서 이 포수가 사람 이름인데 고유명사인데 이게 수로가 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로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술 구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하자가 명사 구가 주어가 돼가지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누구냐? 포수가다. 포수가 이다. 그냥 포수가가 아니라 포수가 이다. 그러면 이 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춘향연 28. 자, 2와 8을, 여기는 한문일 때는 2와 8을 28로 하면 안 됩니다. 숫자는 앞, 뒤가 나오면 이걸 곱해줘야 됩니다. 함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28이니까 곱하면 28은 16. 16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이라는 것은 나이란 뜻이에요. 춘향의 나이가 16살이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춘향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어예요. 그 다음에 연 28이라는 것은 16이라는 뜻인데 나이가 16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살이다 하고 이다라는 말을 붙여서 수로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사나, 여기는 수사 아닙니까? 수사도 이렇게 해서 수로 역할을 해줘요. 명사나 수사가 수로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도 주술 구조로 본다. 자,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 오늘 배우고, 다음에는 술목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술목 구조 그러면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로가 뒤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간다. 그럼 학교에라는 목적어가 우리는 먼저 나오고 간다가 뒤에 나오는데, 이 한문이나 혹은 영어에서도 그렇죠. 간다 학교에, 간다라는 수로가 먼저 나오고 학교에라는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술목구조라고 그래요. 한문은 전부 술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과는 정반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목적어로는 주로 명사나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음사, 아주 다양한 품사들이 다 구문으로 되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로는 동사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적어는 명사로 보통 이제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문장을 살펴봅시다. 자, 명사가 목적어인 구문이 있어요. 명사. 자, 수신. 자, 닦을 수자니까 동사죠.
신, 모음 신자니까 이게 명사인데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신은 명사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동사 수가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서술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술목구조. 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앞에, 저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술어 뒤에. 이것을 술목구조라고 합니다. 그 비슷한 것으로서 수신, 자신을 닦다. 또 제가, 제는 가지런 할 제, 혹은 바로잡을 제자니까 집안을 바로잡다. 치국, 다스릴 치자, 나라국자, 나라를 다스린다. 전부 나라 국자가 목적어지요. 다스린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평천하, 태평할 평자예요. 태평하다. 뭐가 태평하느냐? 천하, 천하는 이거 하나의 명사인데 목적으로 쓰여 있죠. 그러니까 천하가 태평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명사가 목적어인 구문입니다. 그럼 똑같은 식으로 지음, 자, 음악을 알다, 사부모, 여기는 섬길 사자입니다. 동사지요. 그러니까 수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모, 명사지요. 부모를 섬기다. 자,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명사인데 섬기다 하는 이 목적어 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두 자씩을 하거나 한자 앞에처럼 한 자씩을 하거나 간에 목적어가 항상 수로 뒤에 나오는 경우가 술목 구조의 아주 표본입니다. 구문이 목적어인 경우가 있어요. 아까 구문이 이 수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천하의 영재를 얻다 해가지고 득천하 영재 그렇습니다. 여긴 득이 수로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천하의 영재가 전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에서 진짜 목적어는 영재지요. 자, 영재 뛰어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영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하는 영재를 수식해요. 천하에, 그러니까 천하가 이거 영재라는 것을 한정하는 수식어가 되죠. 천하의 영재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얻다. 무엇을 얻었느냐? 천하의 영재라는 목적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목 구조가 된 겁니다. 공자님이 그랬죠.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거, 부모 형제가 무구한 거, 또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 이 세 가지를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때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유종신지유 무일조지환이라. 여기서 유가 서술어입니다. 있다. 뭐가 있느냐? 종신지유, 종신토록, 평생토록 지유, 근심. 그러니까 평생의 근심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무일조지환. 없다 그랬어요. 대꾸니까. 일조지환. 하루아침을 일조라고 그래요. 하루아침의 근심 한자. 근심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근심은 있어도 하루아침의 걱정은 없다. 여기서 갈지자가 나오죠. 이 갈지자는 여러 가지 그 어조사로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위진이라는 것인데 무엇을 참되다고 하는가? 이 하라는 것을 의문사로 하기 위해서 이걸 바꿔놓은 겁니다. 원래는 위하진 그래야 돼요. 말할 위자지요. 하진 어찌 진 무엇 하자 진 참될 진자 무엇을 참되다고 말하겠는가. 위하진 할 것을 의문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자를 앞으로 돌려가지고 하위진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어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진이 목적어고 위가 스스로가 돼서 술목 구조가 된다. 자, 이런 정도로 알고 오늘 이 시간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갈지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